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정 2025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맡은 윤종호입니다. 5년이 아닌 3년 만에 다시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됐습니다. 개헌부터 탄핵을 거쳐 치르는 대선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달았는데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시 통합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TV조선은 분열을 넘어 다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기원하며 오늘 대통령 선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약 1시간 후면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다들 투표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투표소에 가셔서 유권자의 권리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TV조선은 오늘 새 대통령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 방송에서는 투표와 개표의 현장에서 기자들이 가장 빠르게 취재한 내용을 버추얼 랩과 터치 랩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물론 당선자가 결정되면 당선자의 모습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스튜디오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튜브로 진행되는 대선 선거 방송도 함께 보면서 대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랩에서 이루어진 관전 포인트 분석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투표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전국 평균 투표율이 77.8%입니다. 전체 투표자가 3,451만여 명인데요. 유권자 4,400만 명 중에 77.8%가 오늘 투표를 하셨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합쳐진 건데요.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예상들 많이 하셨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1시간이 남았으니까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지역을 한번 보는데요. 가장 높은 곳이 광주광역시 82.9%고요. 가장 낮은 곳이 제주네요. 73.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요. 서울이 78%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78%, 경기가 77.8%를 기록했고요. 인천이 76.2%, 부산과 경남이 처음에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76.5%, 77%를 기록해서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 상당히 사전투표와는 달리 많이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울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78.4%. 대구와 경북 지역도요. 전국 평균을 상당히 따라왔네요. 대구는 평균을 올라갔고요. 경북 지역은 77.4%,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 지역은 최고 투표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전남도 역시 전남, 전북, 호남 지역이 80%가 넘는 투표율로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도 지역이 조금 낮다고 봐야겠네요. 대전이 77.2%, 충남 74.5%, 충북이 75.7%인데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세종시만 81%를 넘겨서 전국 평균을 뛰어넘었습니다. 강원 지역은 조금 낮습니다. 76.5%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제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낮을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본투표에서 많이 올라가서 아마 역대 최고 투표율은 기록할 걸로 보이고요. 최종 투표율 잠시 뒤면 또 기록이 되겠죠. 8시면 마감이 되니까요. 자, 이제부터 터치랩으로 가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태윤 기자. 네. 이번에도 터치랩에서 분석을 맡았군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사전 투표율과 합쳐진 투표율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투표율 분석 한번 해보실까요? 네, 지금 투표율을 투표율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짚어주신 대로 투표율은
예상 밖에 생각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77.8%를 지난번보다는 높은가요? 어떤가요? 지난번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역대 투표율과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네. 지난번 3년 전 20대 대통령 선거 때 77.1%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아직 1시간이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7.8%를 기록했습니다. 0.7%포인트가 높네요. 그렇죠. 예. 1시간이 더 나중에 추가가 된다고 했을 때 네. 80%를 터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1시간 안에 뭐 한 3%까지 가기는 2%를 넘기기가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역대선 지난번 대선 때보다는 지금 일단 전국 평균이 높습니다. 높아졌군요. 네, 높고 19대 대선 때보다도 사실 투표율이 이번에 더 높습니다. 사실 사전 투표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좀 낮은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실제로 예. 사전 투표율은 지난 대선 때보다 낮았습니다. 예, 2% 정도 나왔었죠. 네, 34.7%를 기록했고 네. 시도별로 보더라도 당시에는 광주, 전남, 전북이 50% 이상을 그랬죠. 기록했고 결집을 했고요. 예, 예. 반면 대구, 경북, TK 지역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수 지지층이 이번에 특히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니만큼 낙담한 보수 지지층이 투표율에 소극적이지 않을까 네.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 본투표에서 결집을 해준 덕분에 지금 전국 투표율이 이렇게 예. 77.8%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아까 시도별 봤는데 한번 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부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사전 투표율은 상당히 낮았던 지역이 네. 많이 따라갔어요. 대구, 경북, 뭐 부산, 경남, 울산도 예상보다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추 전국 평균과는 비슷하거나 좀 높은 지역으로 됐는데 어떻게 제주가 많이 떨어졌네요. 이번에는요. 그렇습니다. 충청이 좀 관심이 좀 적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보수층이 결집했기 때문에 대구, 경북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생각보다 캐스팅 보트라고 불리는 그렇죠. 충청 지역이 아무래도 투표율이 지금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시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의외로 서울 지역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78.3%. 경기는 지금 전국 평균과 똑같아졌는데 네, 서울도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서울은 또 그 중도층과 또 영호남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버무려져서 이제 네, 다 네. 같이 지내는 곳이다 보니까 투표율이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이나 뭐 수도권이 좀 떨어질 거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네. 의외로 서울 지역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 이게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인천은 의외로 또 평균보다 낮네요. 네, 네, 부산, 경남, 울산은 뭐 전국 평균 비슷하게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만 부산 지역이 뭐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바라는 투표율이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거에는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80을 외치고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특히나 80%의 투표율과 또 80% 이상의 득표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네. 일단 투표율을 봤을 때는 80%를 터치할 수도 있을 듯해 보여서 예.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호남과 영남을 한번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네. 호남, 영남 투표율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율에서는 호남이 월등히 앞섰습니다. 네. 그러나 역대 투표율을 보더라도 사전 투표와 또 본 투표를 합하면 크게 차이는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역대 영남, 호남의 투표율을 보면 다 77%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도 영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본 투표를 합했더니 한 5%포인트 정도 네. 차이로 아주 근소한 차이까지 좁혀진 글쎄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번 대선 때와 비교하면 그래도 한 3%포인트 차이, 2% 정도, 3% 안 됐는데 네. 이번엔 한 5%포인트 됐는데 아직 1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후에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역대 호남과 영남 투표율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선거의 마지막 변수는 결국 투표율이었습니다. 얼마나 네. 많은 지지층들을 끌어모을 수 있느냐, 투표소로 보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네, 네. 그래서
여야 모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역시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각 의원들이나 뭐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인들에게 네. 문자를 보내서 투표해달라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독려를 하는 그런 저도 상황입니다. 문자 한 100통 넘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 투표에 따라서 이 당락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한 표라도 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네. 끌어내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지금 상당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단 자, 호남과 영남을 높습니다. 봤군요. 네. 네. 일단 현재 전체 투표율 다시 한번 보시면 전국이 지금 77.8% 투표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네. 과연 이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네. 저희 좀 끝까지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7시 현재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투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8시 마감이 되면은 조금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네네. 좀 더 높아질 걸로 보이긴 하는데 8시 마감이 되더라도 곧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이제 집계가 되려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자, 충청 지역이 상당히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충청도가 하나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역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네네.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또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광주가 최고, 제주가 최저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전국이 77.8%. 지난 대선보다 일단 높은 거잖아요, 그죠?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전 투표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본 투표에 대한 관심도 많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남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본투표 하자 뭐 이런 결집을 이야기들이 한 것으로 많았는데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이 투표율이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따라 네. 선거의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은 드네요. 네. 과연 80%를 터치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7시가 넘었죠. 10분이 넘었는데 투표 상황이 어떤지 투표는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윤태인 기자 잘 들었고 이제 개표소 투표소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직 투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7시 1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막판의 투표 상황에 따라 이 투표율 당연히 바뀌고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가 관심입니다. 그럼 투표소를 연결해서 막바지 투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울 사당과 목동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사당 투표소에 나가 있는 노도일 기자 연결해서 그쪽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이제 막바지인데 아직도 투표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사당 3동 투표소에 나와 있는데요. 확실히 투표 시간이 13시간이 지나면서 오전보다는 한산해지긴 했지만 지금도 발길을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 시작 시간인 오전 6시에는 고령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북적였는데요. 낮부터는 성별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오후 7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77.8%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인 77.1%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과연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 80%를 넘어설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82.9%, 전남이 82.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제주가 73.4%로 집계돼 가장 낮았습니다. 이 밖에 대구 78%, 대전 77%, 부산 76.5%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본투표는 서울 지역 2,260곳을 비롯해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노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목동 투표소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곤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때 길게 늘어섰던 대기줄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마감 직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은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지역 유권자는 829만 명인데요. 오후 7시 기준으로 647만 명이 투표해 78%의 투표율을 기록 중입니다. 전국 투표율을 살짝 웃도는 수준입니다. 양천구와 강동구가 각각 79.7%와 79.6%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와 강북구가 74.9%와 75.3%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투표소 관련 112 신고가 오후 6시까지 102건 들어왔습니다. 영등포와 관악구, 서초구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이미 투표가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가 관내 동명이인과 혼동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강북구에서 사전투표를 한 여성이 명부에서 본인이 삭제됐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 5동 제1투표소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산, 전국 방방곡곡의 명소들로 저희와 함께 떠나보시죠. 전국 명소자랑. 2층 버스 밖으로 보이는 도심 풍경, 조금 더 가니 세종대왕상도 보입니다. 웅장한 광화문 풍경과 함께 서울 투표율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투표율 78.3%. 멋진 개화기 스타일의 차를 타고 조선시대로 떠나보시죠. 고색 창연한 수원 화성이 매력적인 경기 투표율 함께 보실까요? 77.8%. 대교를 타고 쌩쌩 달려온 이곳은 어딜까요? 하늘길과 바닷길이 열려있는 관문도시 인천입니다. 국제도시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도 궁금합니다. 인천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 76.2%. 탁 트인 해안가에 최신식 건물이 그려내는 스카이라인.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놀러오세요. 부산의 현재 투표율 76.5%입니다. 케이블카 창문 너머로 통영의 바닷가 마을이 넓게 펼쳐집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켰던 우리 앞바다에 경남의 투표율도 띄워보죠. 경남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은 77.1%. 장난감같이 귀여운 열차를 타고 울산 고래공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고래로 유명한 울산 현재 투표율 78.4%입니다. 바삐 움직이는 분주한 대도시 사이로 트램이 유유하게 떠갑니다. TK의 중심 도시 대구광역시로 왔습니다. 대구광역시의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이곳, 대구의 투표율은 78.3%. 고즈넉한 경주 왕릉 사이로 걸어가다 보면 천년유적 첨성대가 보입니다. 통일신라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경북의 현재 투표율 77.4%입니다. 뜨겁고도 아픈 그날의 기억,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광주 5.18 민주묘지에 한번 들러보세요. 이 시각 현재 광주 투표율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투표율은 82.9%입니다. 6월엔 순천만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눈 닿는 데까지 펼쳐지는 푸른 들판과 갖가지 꽃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전남 투표율 보실까요? 82.8%. 갑자기 조선시대로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곳은 어딜까요? 한 해 1,50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 전주의 한옥마을입니다. 이 시각 현재 전북의 투표율 81.5%입니다. 엑스포 다리를 건너면 대전의 상징 한비탑이 나옵니다. 꿈돌이야 잘 지내니? 대전의 투표율 함께 보시죠. 77.2%입니다. 투표를 끝내고 3일 뒤면 현충일입니다.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시각 현재 충남의 투표율은 어떨까요? 74.5%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절경이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이 병풍처럼 섰고요. 물 위에는 신비로운 봉우리가 솟았습니다. 충북 투표율 함께 보시죠. 75.7%. 드넓게 펼쳐진 호수공원 보이시나요? 지친 우리에게 도심 속의 힐링 공간이 되어줍니다. 정부 청사가 위치한 명실상부 행정수도 세종의 투표율은요 81.3%입니다. 탁 트인 경포 해안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산과 바다, 청정자연의 보고 강원도인데요.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네요. 강원도 현재 투표율 76.5%.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제주도로 와봤습니다. 한국을 넘어서 세계인의 대표 관광지가 된 제주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은요. 제주 투표율 73.4%. 네, 다시 서울 남산타워로 돌아왔습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을까요? 이 시각 전국 투표율 함께 보시죠. 77.8%. 지금까지 이 시각 투표율 살펴봤습니다.
통합의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새 대통령이 탄생할 때까지 함께해 주실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나오셨고요.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윤선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노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투표율이 77.8%, 지난번보다 좀 높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1시간 가까이가 남아 있는데도 그렇게 지난번에 77.1%였다라고 확인해 보니까 네. 굉장한 관심이 많이 쏠렸던 선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사실 선거전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선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없나 했는데 현장에서 네, 예.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던 것 같고 유권자들의 관심은 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각 당의 입장을 한번 여쭤볼게요. 정진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투표율에 대해서는? 예, 예상보다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네네. 역대 선거에서 항상 투표율이 좀 높아지면 민주당이 좀 유리한 면이 그런가요? 있다는 이제 경험이 있어서 예.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전 투표율 높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가요? 예, 우리 존경한 노동일 교수님 선거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보셨다고 하긴 했는데 저는 얼마 만에 양복을 입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예, 그만큼 정말로 열심히 저희 김문수 후보를 응원했고요. 네네. 투표율이 왜 높은가라는 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엄과 탄핵 이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했을 선거가 네. 이재명 후보라는 후보와 김문수 후보라는 후보의 성격과 내용이 너무나 극렬하게 대조대비되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께서 깊은 고민을 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거의 80% 육박하는 분이 나와서 투표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수진 의원님 생각은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어제 밤 11시 반 넘어서까지 성남 모란 상권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시민들의 열망은 엄지척으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권자인 국민께서 지난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 심판의 의지를 이번 투표율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마음 그리고 국민들의 투표율은 결국은 국민들이 그만큼 정치에 대한 효능감,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뭔가 보여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윤선 변호사 보실 때 이 투표율이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근데 다른 분들 의견과는 달리 저는 투표율이 높은 것이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투표율이 점차 올라갔던 역대로 가장 높았던 것이 얼마 전까지는 2017년이었는데요. 네네. 상으로서의 투표의 개념보다는 벌로서의 투표의 개념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뽑는다는 기분보다는 오히려 누군가를 심판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과연 이 심판의 의미가 누구에게 심판이 될지는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선제 투표가 있을 당시에는 상당히 높은 거의 90% 가까운 투표율이 나왔었다가 점점점 줄다가 요즘 또 다시 관심이 좀 높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직 시간 한 27분 정도 더 37분 정도 더 남았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유권자의 권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난 3주 동안 대한민국은 뜨거운 선거전을 벌였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쟁점은 뭐고 변수는 또 뭐가 있을지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5월 12일 대선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후보들의 기싸움은 영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는 재배이가 남이가?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바로 대구 경북 도민들이 반드시 위기를 구한다는 앞으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이준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의 첫 쟁점은 민주당의 대법원 흔들기였습니다.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하고 곧이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합니다.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거센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괴물 독재라는 역공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론과 커피 원가 120원 발언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사장님, 어떤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공실률 87%의 거북섬을 지사 시절 치적으로 자랑했다가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초반 이슈였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한동훈 전 대표의 유세 합류로 이어졌습니다.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내는 후보가 당선되는 길뿐입니다. 보수 진영이 합쳐지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격차가 줄어들면서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에 다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세 후보,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를 해도 좋다. 나머지 단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권 거래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완주를 선언한 이준석 후보는 TV 토론 도중 발언으로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열전을 마친 후보들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투표 마감을 앞둔 지금 이 순간 가장 긴장되는 곳은 각 당의 상황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식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각 당 상황실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연결합니다. 자, 황정민 기자, 곧 투표가 이제 종료가 될 텐데 상황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 파란색 점퍼를 입고 이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조금 뒤 발표될 출구조사 결과를 여기서 함께 지켜볼 예정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많게는 두 자릿수 격차로 승리할 거란 자체 분석이 이 출구조사에서 입증될 수 있을지 다소 긴장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란 점을 내세우면서 한 표를 호소했는데요. 정권 심판론이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층까지 대거 투표장에 나서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세가 강한 지역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데 대해선 불안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개표 윤곽이 드러나면 여의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그곳 상황 알려주시죠. 네,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이곳에도 빨간색 잠바를 입은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도 투표가 마무리되는 저녁 7시 45분쯤 개표 상황실에 도착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남 지역의 투표율을 80%로 끌어올려 득표율 80%로 역전을 이끌겠다는 8080 전략을 세운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본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는데 당선돼도 오는 18일 파기환송심이 잡혀 있어 두 달 안에 대선을 또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고 김문수 후보도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다는 걸 투표로 보여달라고 거듭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별다른 일정 없이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과 윤곽이 잡힌 이후 이곳 상황실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계속해서 개혁신당 상황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그쪽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 개혁신당 선거 상황실입니다. 이곳 잠시 뒤 선거 상황실에는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밤 8시 이후쯤 상황실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곳 상황실엔 개혁신당을 나타내는 오렌지색 대형 LED 전광판에 이 후보 얼굴이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은 긴장감 속에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후보 측은 득표율 10%를 1차 목표로 잡고
놓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득표율 10%를 넘으면 선거비 절반을, 15% 이상은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새벽 SNS에 이번 선거운동을 명량해전에 비유하며 자금도 조직도 언론 지원도 없이 시작했지만 상식과 희망, 국민의 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오후엔 투표 권유 이미지를 SNS로 공유해달라며 마지막까지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상황실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은 극한의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누구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나아가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맞이한 최우선 과제이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광화문에선 탄핵 반대, 불과 100m 옆에서는 탄핵 찬성. 갈라진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탄핵 찬반은 가족과 연인, 친구도 다투게 만듭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화혼을 고민합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사람이 58%가 넘고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와는 술자리를 할 수 없다는 응답도 33%였습니다. 정치 갈등은 젠더 갈등으로 이어지고 일자리가 부족한 20대에선 더 날카로워집니다. 정치가 20대 남녀 갈등을 부추겼고 또 이용합니다. 극단적인 갈등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판사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에 난입합니다. 극단적인 행동은 유튜버들이 부추기고 있는데 언론을 믿지 않고 유튜브만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할수록 편향된 정보만 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갈라지는 바람에 날리는 돈이 매년 60조 원이라는 분석.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246조에 이른다는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246조 원은 정부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운 액수입니다. 갈등 비용이 GDP의 27%이기 때문에 갈등만 줄여도 경제 성장률을 현재보다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탄생하는 대통령의 제1국정 목표가 통합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예정이 없이 치러진 대선이었죠. 대한민국이 두 쪽 났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분열 치유라는 국가적 사회적 과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분열 극복과 통합 과정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과 다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이수진 의원님, 이번 대선에서 분열을 좀 치유하고 갈등을 봉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국민 대통합이라는 아젠다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후보들이 되도록이면 통합적인 그런 질의응답이라든지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면서 너무 네거티브로 흐른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국민들께서는 내란을 종식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이번 아마 선거 결과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분명하게 내란 세력과 단절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김문수 후보가 보내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통합과 관련돼서는 매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윤선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통합에 관심이 있나요,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합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다만 그 주어가 국민 우리인 것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이용해서 쉽게 돈 버는 두 집단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정치인들이고 두 번째가 유튜버들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정치인과 유튜버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책을 좌우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게다가 상대를 적으로 간주를 하고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는데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제외해야 내가 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점점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 대의제는 결국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정치인의 입장에서 정진욱 의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정치인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아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통합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심지어는 파랑색보다 오히려 빨강색을 더 우대할지도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파랑 달래기까지 말씀하셨고 또 대통령의 의미가 가장 통합을 잘하는 리더 그런 의미로 사용돼야 된다 할 정도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내란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도 어떤 통합의 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강조한 경제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갈등의 구조도 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조정훈 의원님 혹시 뭐 예,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죄송하죠. 일단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정치라는 업이 갖고 있는 본질은 국민 통합이 맞습니다. 근데 정치의 큰 과정 중에 하나가 선거인데 이렇게 1등 독식하는 제도에서 이 통합의 선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건 뭐 여나 야나 저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인정하실 바일 겁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선거 이후에 어떤 과정이냐이고요. 또 어떤 후보가 뭐 통합의 메시지를 잘 냈냐. 뭐 아직 진짜 투표하는 유권자분들이 남아 있어서 네. 뭐 어떻게 비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이재명 후보가 통합 메시지를 내셨다고 하는데 원고는 잘 써서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살아온 삶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작년 이후 민주당이 국회에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면서 벌어진 행태들이 과연 이게 통합인가? 저는 통합이란 건 5천만 국민이 모두 똑같은 생각으로 갖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조금씩 입장을 이해하고 또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해 나가는 것이 통합의 기본일지인데 네. 그 이재명 대표의 통합 메시지가 왜 이렇게 공허한가? 왜 이렇게 울림이 없는가? 뭐 큰 이슈 하나 안 됐는가? 왜냐하면 메신저가 갖고 있는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원고를 읽어도 의미가 없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군요. 자, 노동일 교수께서 한번 종합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다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지금 뭐 정치인 나오신 분들 얘기 들어봐도 접점이 없다 하는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한쪽은 내란 종식이고 한쪽은 또 방탄 독재 예.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좀 허무감이 들었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이. 근데 이미 이제 뭐 좀 있으면 다 완전히 결정이 나는 거고 투표들 다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는 끝나고 나서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이제 그 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으니까.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말 위에서 권력을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통치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뭐 내란 종식이든 방탄 독재든 그런 것들이 결국 선거 구호로서는 유효하지만 네. 정치의 나라의 경영 어떤 그 구호로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노 교수님 그러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좀 아쉬웠던 갈등이라든지 분열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지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아쉬웠던 지점은 후보들 간의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단 한 가지의 접점도 없이 동의도 없이 예. 무조건 자기 말만 하고 거기다 상대를 비난하고 꼬집고 긁어내리고 깎아내리고 그런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야, 저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나온 분들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면서 정말 예. 대통령다움, 저분이 대통령다움 참 좋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있을만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한참 됐었죠.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 간의 토론을 1000만 뷰가 넘게끔 다시 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품격 있는 토론이 그런 거다라는 식의 지금 나왔던 이 후보들 간의 토론이 과연 TV 토론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지난 몇 달 동안 가장 큰 문제 갈등은 이념 정치적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을 앞두고도 세대 갈등이 표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의 고령화 더욱 뚜렷해지고 있죠. 이번에는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는 선거가 됐습니다. 최은희 앵커가 버추얼 랩에서 설명합니다. 오늘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 수는 모두 4,439만 1,871명이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43만 명 더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모두 지사를 지낸 경기도의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25%가 넘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유권자의 연령 구조 변화입니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20대와 30대 유권자가 60대 이상 유권자보다 많았습니다. 당시 이대남 표심을 집중 공략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하나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새 노령 인구가 더 많아져서 20, 30대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는 20, 30대 나아가
투표권을 가진 18세 이상을 포함하더라도 무려 133만 명이나 더 많습니다. 통상 60대 이상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데 새로 60대에 대거 편입된 135만 명은 원조 386 세대로 분류됩니다. 나이는 들었어도 보수 성향으로 특징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단일 연령대로는 50대 인구가 가장 많은데요. 유권자 5명 중 1명꼴입니다. 50대는 학생운동이 가장 활발하던 시기를 대학에서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50대 이상을 다 합하면 전체 유권자의 52.7%로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50대 이상 유권자의 손에 달린 셈입니다. 네, 주의할 점은 노인이 더 이상 보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386으로 불렸던 80년대 학번이 이제 상당수 60대에 편입이 됐죠. 신세대 노년은 소비나 문화에서도 과거의 노년과는 사고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노년이지만 노년이길 거부하는 노노 세대를 스퀘어랩에서 안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스퀘어랩입니다. 이중근 부영회장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노인의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60대는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늙음을 거부하는 노노 세대입니다. 여기 서울 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반 이상이 70세는 돼야 노인으로 여깁니다. 현재 60세는 과거의 48세라는 이른바 현대적 나이 계산법이 나오고 심지어 현재 90세가 과거의 60세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신체의 건강은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나이대별 취업자를 보면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경제 활동은 소비로 이어집니다. 노인은 안 쓴다, 옛말입니다.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와 외식 산업에서도 노인은 큰손입니다. 지난 5년 새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큰 소비 증가폭을 보인 나이대는 60에서 64세였습니다. 이들은 전체 소비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노년 역시 극과 극입니다. 시간과 돈 모두 넉넉한 사람은 경제의 큰손이지만 노인 일자리는 대개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입니다. 경력을 살려서 일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벌이도 빠듯합니다. 특히 주목되는 세대는 1960년대생들입니다. 1965년생들이 올해로 60세가 됩니다. 이들은 마처 세대로 불립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입니다.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안 돼 있는데 퇴직 시기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모 봉양도 하고 30 넘은 자식도 보살펴야 하는데 제대로 돈을 버는 시간은 겨우 20년 남짓입니다. 영원한 현역이고 싶은 나이듦을 거부하는 노노 세대. 파워시니어지만 실상은 여전히 생계 걱정을 벗어나지 못한 고령화의 그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스퀘어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제, 사회 어느 곳 하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당연히 정치에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자, 조정훈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 인구 구성이 좀 바뀌었는데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예, 선거를 하면서 이 세대별로 이렇게 유권자를 지역에서 만나보면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의 나이대를 대충 짐작하고 어느 성향을 갖고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뭐 우파든 좌파든 진보든 보수 등 세대가 한 진영을 결정해버리는 이것은 바람직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우리 사회가 산업화, 민주화 그 이후의 세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그 세대의 그 메모리, 세대의 기억들이 워낙 다른 분들이 한꺼번에 사는 그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갈등이, 세대 간 갈등이 극한 나라는 참 보기 어렵다. 카페에 가도 세대가 이렇게 섞어서 차를 마시는 모습은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65세 또는 70대 또는 시니어 세대 분들이 저희 우파 또는 보수 쪽으로 많이 지지해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대한민국의 경험을 봤을 때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벌리는 이 변화가 마땅치 않으시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20대, 30대 젊은 층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합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고 네.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 의원 보실 때는 어떠세요? 뭐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민주당에 조금 긍정적이진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그럴 텐데 이제 5060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 주류는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예전 같으면 이제 젊은 세대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그 공식 같았었는데요. 그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변화는 있지만, 근데 성별을 나눠서 꼭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다면 실제로 유권자 지형을 보면 20대 여성들은 또 30대 여성들은 사실 민주당을 좀 강하게 지지하고 있고요. 20대 남성들이 상대적인 어떤 소외나 박탈감을 갖고 있는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도 그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또 내놓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세대를 갈라치게 하는 어떤 정치인의 존재 이런 것들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이 일정한 어떤 성과를 내고 또 정책이라든가 실제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저는 20대, 30대의 남성 유권자들도 민주당에 대해서 이전처럼 젊은이다운 우리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수진 의원님, 지난번에 국회에서 연금 개혁하면서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내 재산을 미리 뺏는 것 아니냐, 불리하다 이런 식의 이제 세대 갈등이 좀 생기긴 했거든요. 국회 역할이 이걸 좀 조율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그 연금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 모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마치 이것을 세대 갈등으로 몰고 가는 모습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금의 특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연금이 구조개혁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아직 연금에 대한 법안 통과는 미완성이거든요. 구조개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전체 국민의 20%가 됐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그리고 이 변화된 이런 인구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제도들을 잘 세팅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통합적인 관점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연금도 그렇고 사회복지 제도 관련해서 성별이라든지 뭐 남녀 남녀 차별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 좀 통합적인 접근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 대통령의 리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윤선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연금 개혁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벌어질 어떤 세대 간 갈등의 시발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지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뭐 민주당이 가장 유리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지금 중위 연령이 46세인데요. 46세, 50대 그리고 60대 초중반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 보고 민주당이 그간 지지자들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던 것이 더 많다 보니 정책을 만약에 대권을 지고 정권을 지게 되면은 자신들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40대, 50대, 60대 위주의 정책을 펼치게 될 텐데 그럼 연금 개혁을 필두로 하여 의료 문제,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서 젊은 층이 계속돼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노 교수님은 어떻게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이게? 글쎄요, 저는 뭐 완전한 개혁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죠, 그거를. 그걸 뭐 일부에서는 뭐 젊은 세대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나쁜 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걸음이라도 앞에 나갔으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과제가 뭐냐 이걸 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이제 나이 들은 시니어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생과 함께 모든 걸 통합적으로 보면 연금 문제도 포함해서 저는 시니어들을 지금 저출생으로서 뭐 대학도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정말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다고 보고. 뭐 디지털 소외계층이 지금 노년층에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또 AI도 지금 완전히 새로운 문화니까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런 거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대학도 살고 인구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연금 문제도 같이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사구시적인 좀 그런 정책을 정치권에서 좀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투표 마감이 한 10분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1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 분열을 넘어 통합을 이끌 책임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어깨에 씌워지는데 TV조선은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나아가 당선자가 탄생한 이후에도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먼저 최지영 기자가 이재명 후보가 어디 있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자, 최지영 기자, 이재명 후보는 어디 있나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죠. 인천 계양구의 이재명 후보 자택 바로 앞입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하루 종일 이곳 자택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이곳 자택 앞에 오늘 낮부터 계속 있었는데 지금 뒤로 보이시겠지만 이웃 주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나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 화면 뒤로는 취재진들의 열기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 후보는 어제 유튜브 인터뷰에서 당선이 된다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수석을 먼저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죠. 당선될 경우 취임식 직후 곧바로 주요 인선을 발표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자택에 머무는 동안 인사와 관련한 구상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후보는 조금 뒤 밤 8시부터 시작되는 개표 방송을 자택에서 지켜본 이후에 당선 윤곽이 드러날 걸로 예상되는 자정 무렵 밖으로 나올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어제 마지막 유세 장소였던 서울 국회 앞으로 이동해서 소회 등을 밝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서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인천 계양의 자택에 있는 것 같고요. 한송원 기자는 김문수 후보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한송원 기자, 김 후보는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관악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에 김문수 후보 하루 종일 머물고 있는데 조금 뒤부터는 개표 상황과 출구조사 상황, 가족들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택 앞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주민들과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12시까지 청년들을 만나 유세를 이어간 김 후보는 오늘은 자택에서 투표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SNS를 통해 수차례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투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여러분의 선택으로 자유냐, 독재냐, 미래가 결정된다고 했고 여러분의 한 표로 부정부패와 거짓 없는 정정당당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 삼권 분립을 지켜달라고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현재 기준으로는 밤 11시쯤 개표 상황실이 마련된 국회 도서관으로 이동할 계획인데 다만 개표나 당선 윤곽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이번 대선 계엄과 탄핵을 빼놓을 수 없죠. 계엄으로 인한 탄핵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만들었는데요.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척결하자, 이걸 대선 화두로 삼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막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좁혀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자, 정진욱 의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계엄 이후에 치러진 선거면은 좀 쉽게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결집을 할까, 양측이?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그동안에 우리 유권자 지형이 워낙이 여야가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선거가 사실은 51대 49의 기본 구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김문수 후보 맨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보면 사실은 뭐 8%, 9% 이런 후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자기 자당의 지지율을 맞춰가는 그래서 당의 지지율에 수렴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당 지지율만큼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을 뿐이지 사실은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했다는 게 그동안의 여론조사 나온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의 그동안의 그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 굉장히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저희들이 뭐 숫자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격차가 있는 것만은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는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3자 대결 구도가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까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예. 거고 이른바 뭐 이 공표가 안 되는 기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잠시 뒤면 뭐 출구조사가 나올 테니까 그걸 보면 알 것 같고요. 조정훈 의원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 정 의원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처음 뭐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21일간의 선거였지 않습니까? 한 2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21일 선거 유세를 막 시작할 때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고 실은 뭐 현수막이나 유세차도 준비가 안 된 김문수라는 이름이 확정된 게 아주 촉박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냉담했고요. 근데 이제 그 깜깜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못하는 즈음에 왔을 땐 굉장히 팽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지난 며칠 특히 유시민 전 대표, 유시민 씨의 그 여성 폄하 발언 그리고 여성 직장인들의 폄하 발언 등이 정말 불을 끼얹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포가 지역구인데요.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제가 유세차 타고 다닐 때 그 얘기만 하면 고개를 획획 돌리면서 진짜야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일주일 정도 되나요? 그 깜깜이 투표 기간 굉장히 많이 출렁거렸고 뭐 제가 이제 4분, 5분 뒤에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은 한 2~3번의 변곡점이 있었고 왜 이렇게 쉬운 선거가 어려웠냐. 저는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장점들이 21일 동안 마음껏 발휘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또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약점도 뭐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싶습니다. 자, 이수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방금 우리 조정훈 의원께서 설란양 여사의 좀 문제 있는 발언에 그 유시민 작가가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뭐 민주당과 관련 있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민주당 인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걸 선거 이용해서 뭐 플랜카드가 붙고 그걸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그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대선 자리에서 좀 막판에 결국은 많이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 저는 오히려 우리 조정훈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리박스쿨과 관련된 자성군 댓글 부대들의 조작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 극우 그 왜곡된 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그 방과후 학교의 그 교사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여론은 절대로 조작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그리고 정치 집단이 한쪽에 일방적인 편을 드는 거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본인들끼리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적어도 그 부모들이라든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임윤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글쎄 깜깜이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만일 좁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원인은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양진 결집은 뭐 누구나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좁아졌다면은 그것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의 경제 인식이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볼 때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호텔 경제론이나요, 120원이나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짐 모리스의 그 투자 발언이나 이런 걸 볼 때 아니 실체 없는 경제 정책이 또 반복돼서 우리의 살림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탄핵은 과거지만 선거는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지율을 만약에 줄여들었다면 그것이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엄과 탄핵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했다. 이걸 좀 일찍 좀 떨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선거가 보통 이제 뭐 구도, 인물, 정책, 이슈 이런 것이 좌우한다고 한다면 가장 결정적인 게 구도 아니겠습니까? 뭐 구도가 가장 큰 결정 요인인데 뭐 그걸 부인할 수 없죠. 비상계엄 정말 뜬금없는 그런 국민들 놀래킨 그런 비상계엄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거니까 이번 독일선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가 또 그 결정 과정에서 참 눈살 찌푸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스스로도 좀 깎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구도가 완전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출구조사 6초 남았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투표가 마감됐고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텐데 각 당 상황실의 표정을 한번 보시죠. 민주당에서는 박수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조용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도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분위기 보시면 느낌이 있을 텐데요. 민주당은 환호하는 분위기, 국민의힘은 다소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개혁신당도 표정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출구조사가 발표가 막 된 거고요. 이 결과는 저희들이 10분 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전해드릴 텐데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상당히 밝아 보이고 국민의힘은 조용하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진우 의원, 좋은 결과인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예, 아까 이제 우리 여론조사 그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아까 뭐 격차가 좁혀졌다고 이제 국민의힘은 많이 주장을 했는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여론조사를 계속 해봤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격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내란 그리고 또 탄핵 이거에 대한 심판으로 이번 선거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끌고 갈 유능한 선장이 누구냐? 여기서 이제 가장 어떤 경제 정책이든 또 민생에 대해서든 준비된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는 데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결과들이 그대로 표심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각 당에는 지금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기자들 연결해서 그쪽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는 상황실에 황정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황정민 기자,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곳에서는 일제히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름을 연호하면서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창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서로 악수하며 고생했다고 덕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투표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줄곧 앞서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민주당은 선거 막바지까지 이 우세한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부산 경남에선 40%대, 대구 경북에서도 30%대 득표율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어느 때보다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용할 걸로 보는 겁니다. 이 후보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걸로 알려졌는데 대표 윤곽이 드러나는 오늘 밤 늦게 여의도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엔 이채림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조용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이곳 국민의힘 상황실 분위기는 차분하고 고요해진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개표는 시작되지 않은 만큼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자며 차분하게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곳 상황실에서는 조금 전부터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모여 개표 방송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낮고 본투표 참여가 높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는데 출구조사 결과에 실망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도 이뤄진 만큼 골든크로스 역전 구간에 진입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걸로 예상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개표를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택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 결과 윤곽이 드러나면 이곳 상황실을 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이번엔 개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의 분위기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태희 기자, 어떤 상황입니까? 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개혁신당 상황실엔 아쉬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만 아직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목표로 했던 두 자릿수 득표를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동탄 자택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이준석 후보는 조금 전 이곳 국회 상황실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상황실엔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들이 긴장감 속의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후보는 오늘 SNS에 단일화 없이 국민과 약속을 끝까지 지켜 대통령 선거를 당당히 완주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자평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득표율 10%를 넘으면 선거비 절반을 보전받는 만큼 개혁신당은 최종 득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선거 이후 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도 결정될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선거 상황실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지금 현장 기자 연결해서 각 당의 분위기 알아봤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각 당 상황실에서 이 의원들의 표정, 박수, 분위기 그걸 봤을 때 이 선거가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되는지 다들 아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출구조사 결과 잠시 후 4분 뒤에 저희들이 숫자를 다시 말씀드릴 텐데, 자, 조정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그러니까 그냥 표정으로 파악한 건데 국민의힘에게 기대하던 만큼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화면으로만 봤기 때문에 실제로 출구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잘 나왔구나. 내란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결국은 투표로 이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민 대통합을 위한 앞으로의 역할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한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면순 변호사는 뭐 출구조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글쎄요, 뭐 예상은 다 하신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과연 개혁신당이 몇 퍼센트를 얻었길래 저렇게 침울한 표정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노동일 교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만 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구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선거 과정에서 막판에 조금 국민의힘이 기세를 올렸다 싶은 것은 결국 김문수 후보의 재발견이었거든요. 우리가 기억 속에 있는 건 김문수 후보가 뭐 삭발하고 막 그건 하고 그런 모습만 기억했는데 그때 삼선 의원할 때 경기지사 할 때 그렇게 잘했지. 그리고 또 인간적인 매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면서 그 김문수라는 인물이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결국 인물론이 구도를 뒤엎지는 못했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한 2분 뒤면 저희들이 숫자를 밝혀드릴 텐데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상당히 좀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걸로만 보더라도 개혁신당이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고조된 걸 보면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투표는 마감이 됐고요. 투표율은 잠시 뒤 저녁 8시 30분에 집계가 됩니다. 그때 투표율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출구조사 결과가 일단 발표가 된 상황이고 각 당의 분위기를 통해 전체적인 예측 결과는 어떨지 다들 짐작은 하셨을 겁니다. 다만 지난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나왔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처음에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다들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이제 출구조사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이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가 그대로 일치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그때처럼 좀 뭐랄까 재미지게 나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만 일단 민주당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 국민의힘은 다소 침울하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라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30초 뒤면 출구조사 결과 저희들이 숫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정진우 의원 이번에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저기 선거운동 하실 때? 진실의 그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좀 대한민국이 조금 더 정상화된 나라로 가는 길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 저희들이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KBS, MBC, SBS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51.7%, 김문수 후보 39.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의 득표를 할 걸로 예측을 방송 3사가 했습니다. 자, 이 예측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50%가 넘었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봤을 때는 1위를 차지할 거라는 예측이 벌써 나와 있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가 40%를 달성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었는데 지금 예측조사, 출구조사로서는 40%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민선 변호사 궁금하셨다 그랬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를 넘을 거냐 말 거냐 이것도 하나의 큰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측조사를 따르면 10%에 미치지 못하는 7.7%를 공동 출구조사 결과 예측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좀 더 생생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연결이 됐습니까? 전현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이시는데 승리 확신하시는 거죠? 네, 안 들리시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안 들립니다. 예, 다시 크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들리시나요? 네. 지금 현장이 시끄러워가지고요. 네. 잘 안 들립니다. 예, 그러면 표정이 밝아 보이시는데 승리 확신하시는 거죠? 출구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이번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다는 국민들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훨씬 큰 차이로 이기지 않나 이런 기대를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일은 뭐였습니까? 제가 서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주로 서울 지역을 골목골목 누볐었는데요. 해외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하루 당일 코스로 또 와서 직접 투표를 하고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계엄의 그 내란의 밤, 그때 이후로 정말 나라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만났고, 또 저를 꼭 붙잡고 울면서 반드시 이번에는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사에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이 입법권에 이어서 행정권까지 민주당이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무거운 짐을 진 셈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독주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권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쓰거나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입법권과 사법 행정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저희들이 가진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출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개표 방송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살펴봅니다.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3%로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0.1%로 2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경기로 가봅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5.8%로 1위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4.6%로 2위 예상됩니다. 네, 이번엔 인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위로 예측됐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부산 지역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9.0%로 1위 예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2.7%로 2위 예측됐습니다. 네, 이번엔 경남의 출구조사도 살펴보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합일 예측됩니다. 네, 울산 지역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6.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4.3%로 경합 예측됩니다. 네, 계속해서 지상파 출구조사 대구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67.5%로 1위로 예측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예측 2위. 네, 경북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64%로 1위 예측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8.2%. 네, 이번엔 광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81.7%로 1위로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남으로 가봅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80.8%로 1위 예측됐습니다.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전북 지역의 출구조사 결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79.6%로 1위로 예측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예측 2위입니다. 이번엔 대전으로 가봅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8%로 1위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의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3%로 1위로 예측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7% 2위로 예측됩니다. 충북 지역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1%로 1위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이번에는 강원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예측 3위. 이번엔 제주로 가볼까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7.9%로 1위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1.2%로 예측 2위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출구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7%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3% 예측 2위입니다. 네, 각 후보별로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달성할 거냐,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을 거냐, 이준석 후보는 10%를 넘을 거냐, 이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만 성공한 것 같고 나머지 두 후보는 기준치, 그러니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예측이 일단 나왔습니다. 이게 뭐 실제 득표율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이긴 합니다. 각 지역별로도 저희들이 그 출구조사 수치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노동일 교수님, 전국 예상치 그리고 각 지역별 예상치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 뭐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기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했었는데 뭐 생각보다 조금 더 얻은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 뭐 이제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조금 잘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뭐 낙승을 예상하긴 했는데 결국 그 국민의힘에서 네 분이 정말 심각하게 있었고 김문수 후보로서는요. 선거전을 치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 내부를 추스리는 게 더 힘들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단일화 이렇게 매달린 것들이 결국 또 하나의 패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단순히 만약에 52대 48에 단일화 했어도 단순 합산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됐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너무 이슈를 만든 것도 패착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면선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계속 득표율을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뭐 거의 과반에 가까이 얻을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뒤처졌던 곳에서 더 득표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걸 보고 이 상태로 가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합산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이기지 못한다면 여전히 진다면 이준석 후보에게는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합산이 이긴다면 이준석 후보의 이번 단일화 거부는 굉장히 큰 패착으로 남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이 연결이 돼 있어서 먼저 나경원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연결해서 생생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 의원 선거 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출구조사 결과 느낌이 어떠십니까? 뭐 좀 충격적이고 아쉽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많은 격차 차이로 시작을 했지만 비교적 많이 근접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골든크로스도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막상 출구조사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 총선 이후에도 출구조사가 굉장히 오차가 컸었거든요. 저희 지역만 해도 7% 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8% 이겼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15%의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그러셨습니까? 저희가 초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저희의 경선 과정 또 초반에 각종 단일화 논의로 실질적으로 좋은 후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큰 선거였다. 좋은 후보를 알리지 못한 점, 또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의 오만함, 또 사실상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랄까요? 그런 계엄과 탄핵에 대한 강을 결국 못 건넌 게 하나의 아쉬운 점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후보나 비대위원장이나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연하는 목소리는 냈지만 사실상 이 당에 또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고요. 뭐 이것도 또 한쪽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만약에 출구조사가 그대로 간다면 입법권을 확실히 갖고 있는 행정부를 상대해야 되는 야당의 입장이 될 텐데요. 어떤 각오를 가지셔야 할까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 개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 막바지까지 저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 저희 당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개혁, 그리고 그 개혁을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체질 강화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선거 치르시느라 아주 고생하셨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1대 대선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살펴봅니다. 서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3%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0.1%로 2위로 예측됩니다. 경기 지역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5.8%로 1위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4.6%로 2위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인천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3.6%로 1위로 예측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7.4% 2위로 예측됐습니다. 이번엔 부산으로 가봅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9%로 1위 예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2.7%로 2위 예측됐습니다. 경남 지역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울산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6.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4.3% 경합 예측됐습니다. 대구 지역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67.5% 예측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4.1% 예측 2위입니다. 이번엔 경북으로 가볼까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64%로 1위 예측됐습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8.2%. 광주 지역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81.7%를 얻어 1위로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예측 2위. 전남 지역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80.8%로 예측 1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0.9%로 2위 뒤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79.6%로 1위로 예측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1.8% 예측 2위. 대전 지역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8%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8.3%로 2위 예상됩니다. 충남 지역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위로 예측됐습니다. 충북 지역 지상파 출구조사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1%로 1위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0.2%로 예측 2위입니다. 이번엔 강원으로 가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8.8%,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2.2%로 두 후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제주로 가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7.9%로 1위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1.2%로 2위 예상됐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출구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 2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아까 하던 말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조종훈 의원님 보실 때는 이번 예측교사 어떤 느낌이십니까? 예, 저희를 지지해 주신 많은 유권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만약에 출구조사가 현실이 된다면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아까 방금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라는 192석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권력이 탄생하는데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이제 국민의힘밖에 안 남는 현실이 됩니다. 자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강이란 것은 윤 대통령과 단절이다, 절연이다 이거는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저희가 윤 대통령을 일찍 탈당을 시키고 제명을 하고 여러 행위를 했다 한들 우리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대통령과 절연한 정당으로 인정해 줬을까? 그럴 가능성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대통령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우파 진영, 보수 진영이 다시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박수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처절하게 밑에서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순신 의원님은 이번에 승인이라 그럴까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우리 민주당 선대본의 여성본부장을 맡아서 전국을 돌았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어려운 곳, 영남을 비롯해서 충청권, 강원권을 돌면서 그곳에서 선거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분들을 만났었습니다. 승기를 잡아서 기분이 좋다. 이런 이면에는 제가 돌았던 전국의 많은 분들 가령 저는 이제 지역주의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아픔,
실제로 국민의힘 쪽에서도 호남을 돌면서 아마 저와 같은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그런 지역주의는 앞으로 타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아까 나경원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후보가 나경원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초선 때 일을 했고 김문수 후보가 경산노위 위원장으로 한노위에서 와서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내용을 봤을 때 실제로는 행정가로서도 준비가 참 덜 돼 있다. 네, 이게 결국은 진영 싸움을 경산노위 위원장이 진영 싸움에 뛰어들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노동운동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전문성 있게 해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실제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더 국민들의 그 심정에 가까운 분이었으면 어땠을까 네.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만약의 가정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는 참 무의미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실은 현실이고요. 자, 정 의원 보실 때는 지금 상당히 민주당이 어깨가 오히려 무거워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상황도 녹록지는 않고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개혁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민주당이 만약 이 결과대로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거대 야당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를 이끌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행정권을 가졌을 때 그걸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도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그동안의 그 균형 잡히고 실용적인 정책과 또 그 행정력이 그대로 저는 발휘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경제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고 또 남아있는 내란 세력들에서는 정확하게 단죄를 하기도 해야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 민생과 경제가 우리 정치의 어떤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 과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 있는 대통령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위기 극복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원한 잠실 야구장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야구 전문 기자 김관 기자가 이번 대선을 야구 경기 관전평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AI로 그렸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시죠. 국민의힘은 초반부터 대장동, 백천동, 법인카드 의혹 등으로 자주 득점권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후속 타불발. 국민의힘의 득점을 막아낸 민주당은 다수를 앞둔 법안 강행 처리와 여러 차례 탄핵안으로 맞섰습니다. 그때마다 윤석열 투수는 거부권으로 대응했지만 민주당의 집요한 물량 공세에 결국 파격을 선택합니다. 7회 윤석열 투수의 위협구 대엄 선언으로 경기 양상은 크게 변합니다. 실점 위기 극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지만 고의성이 인정됐고 즉각 퇴장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라운드는 대혼란의 상황. 그 틈을 타 2루에 있던 이재명 주자는 3루 도루를 시도합니다. 한루심이 아웃 판정을 내리려는 순간 민주당 벤치에서는 화력을 다해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심판은 이재명 선수를 다시 2루로 돌려보내고 경기를 속갱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은 빈 마운드를 채워야 했습니다. 어느덧 8회 교체 투수는 김문수 선수입니다. 그런데 마운드에 오르려 하자 이번엔 국민의힘 감독이 교체 투수가 바뀌었다며 한덕수 이름 석자를 심판에 통보했습니다. 김문수 투수가 던져보지도 못하고 강판되는 상황을 맞자 국민의힘 관중석에서 격렬한 항의가 나왔습니다. 결국 한덕수 투수의 감독까지 퇴장합니다. 현재 상황은 9회 말 한 점만 나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발빠른 이재명 주자는 호시탐탐 득점을 노리고 있고 급하게 나선 투수 김문수가 민주당의 득점을 막기 위해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이프인지 아웃인지가 중요한 야구,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중요한 대선판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네, 야구 전문 기자답게 아주 지금 현지 상황을, 정치 상황을
스포츠에 빗대서 야구에 빗대서 아주 잘 풀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최종 결과는 내일 새벽까지는 안 갈 것도 같습니다. 오늘 밤 늦게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오늘 TV조선 선거방송 결정 2025는 TV조선 유튜브 강펀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시청자들이 많이 모여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류병수 기자의 진행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이 결과가 그대로 굳혀지게 된다면 사인을 주셔야지. 출구조사 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 이 결과가 그대로 굳혀지게 된다면 여론조사 금지 기간에 우리가 봤던 여론조사 금지 기간 공표 금지 기간에 봤던 그 여론조사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온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라든가 유시민 작가의 뭐 설난영 여사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구조사 결과로만 본다고 한다면 거의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있었던 어떤 흐름과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김문수 후보로서는 조금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역부족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은 예상보다는 약간은 상승세에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중도 확장 부분에서 상당히 그 확장력이 좀 부족한 후보 아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이 아마 있지 않을까. 패인의 어떤 하나의 원인을 찾다 보면 김문수 후보의 중도 확장성이 조금은 약했다라는 부분에서 40% 언저리에서 거의 멈춘 게 아닌가. 그 이상을 뚫고 지나갔어야 되는 여기서부터는 중도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도층에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어떤 출구조사 결과가. 네, 이제 투표 마감된 지 3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빠른 곳은 개표가 시작된 곳도 있을 텐데요. 개표소 분위기는 어떤지 저희 기자들이 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 서대문 개표소에 나가 있는 김예나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예나 기자,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이곳 서울 서대문 개표소에서는 조금 전인 8시 15분쯤 첫 투표함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봉이 됐고 이곳에 모인 340여 명의 선거 사무원들은 본격적인 개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총선과 마찬가지로 올해 대선에도 수검표제가 실시됩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용지를 분류하면 개표 사무원이 한 장씩 손으로 넘기며 재확인하는 수검표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이번 대선 개표 작업에는 전국 개표소 254곳에 7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투표 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 늘어난 만큼 개표 시작도 평소보다 늦어졌는데 당선자 윤곽은 개표가 70%가량 완료되는 오늘 자정쯤 드러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종 투표율과 개표 결과는 내일 새벽 6시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 개표소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부산에도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 아마 백스코 같은데 거기는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이곳 개표소에도 조금 전인 8시 17분쯤 첫 투표함이 도착했습니다. 속속 투표함이 도착하는 가운데 8시 20분쯤 개표 선언이 이루어졌는데요. 백스코 제2 전 시장은 개표소 보안을 위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또 개방된 일부 출입구는 경찰관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개표 사무원들은 투표 마감 2시간 전인 오후 6시부터 모여들어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읽으며 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 기준 부산의 투표율은 76.5%로 지난 대선의 75.3%를 넘어섰습니다. 울산은 78.4%, 경남은 77.1%입니다. 개표소는 부산에 16곳, 울산 5곳, 경남 22곳이 마련됐고 9,900여 명의 개표사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후 6시까지 투표 관련 신고 6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선 흡연을 이유로 시비가 붙어 4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90대 여성의 휠체어를 밀고 60대 며느리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갔다가 시어머니 표가 무효 처리되기도 했는데요. 선관위는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타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백스코 제2전 시장 기표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잠시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울릉도에서 11표가 가장 먼저 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8표, 김문수 후보가 3표를 얻었다고 하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통합이라는 절대절명의 숙제를 안고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분석가들이 말하는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장 정치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닌가. 몇 번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놓쳤다. 무엇보다도 이 탄핵으로 인해서 실시되는 대선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탄핵의 성격을 어떻게 극복하고 쫓아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대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을 짚어보자면요. 민주당 후보든 국민의힘 후보든 세금을 어떻게 좀 깎아주자. 기업을 지원하자. 보수 정치 세력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회 분위기는 사실은 과거보다 더 보수적이었다. 국민의힘에서 몇 번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놓쳤다. 지난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내렸고 그게 민주당으로서 되게 위기였지 않습니까? 휘청거리면서 무리한 법원을 압박하고 그때 민주당을 공격해서 들어가야 될 틈을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로 한 일주일을 놓쳐버렸어요. 콩가루 집안, 막장 정치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닌가.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이 좀 자초되는 경우에 그것을 이제 조정하고 조율하고 수습할 수 있는 이른바 원로 그룹이 있는 거예요. 보수의 경우에는 다 넋 놓고 손 놓고 있는 상황. 진영의 고착화. 합리와 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 편이면 오케이. 판사들마저도 네 편, 내 편, 자냐 우냐가 나눠지는 정말 최악의 국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합업이 오히려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이 1실점을 하는데 저쪽이 2실점을 하면은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연속됐던 거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이 나왔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이번 선거는 참으로 사법부에 의한 선거였다. 일찌감치 적어도 대통령의 이 탄핵 국면에서 1월, 2월에 개헌 논의가 더 밀도 있게 나왔더라면 훨씬 더 대선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빨리 절연하고 그 개헌장으로 갔었더라면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은 한동훈 후보만 윤석열 전 대통령 프레임에서 개헌 논의와 정치 구조의 문제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임기 3년 단축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홍준표, 김문수 후보는 심드렁했고 김문수 후보도 이제 뒤늦게 5월 18일 직전에 와가지고 이제 개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한 3달을 쉬게 했던 거죠. 3달 정도 빨리 이야기했다면은 상당히 지금 모습이 달랐을 거예요. 반드시 당선자는 개헌에 대한 약속을 취임사에서 하고 그 개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불사하고서라도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약속의 대통령이 개헌에 있어서만큼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캠페인이 아주 체계적이고 실무가 착착 잘 돌아갔다고 중도화라는 대전략도 좋고 당이 드러냈던 문제점은 이재명 후보가 머리로는 이걸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머리를 이길 때가 몇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실시라고 한 게 잘못됐냐 아니다 다시 꺼낸 점 기적의 호텔 경제학 그것도 본인이 과거에 이렇게 좀 비판받았던 것을 군산 유세인가 다시 꺼내가지고 불을 지폈거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커피 120원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당선되면은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본인은 옳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그것이 인식이 될 때 사실은 누구도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초일극 체제다. 그러면은 그런 논리 자체를 그 정치 세력 내부에서는 부인하기가 또는 수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고요. 국정 운영에서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 선거는 재미없는 선거였다. 2017년 조기 대선만 해도 그래도 조금 보는 재미가 있었던 그때 홍준표 후보가 바닥부터 해서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있었고 유승민, 심상정 후보들의 각자의 존재감이 발현되는 여러 가지 볼 재미가 있는 선거였는데 이번은 참 재미가 없는 선거였고 개표 방송도 시청률이 낮을까 봐 제가 다 걱정이 되네요.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빠진 대선이다.
유권자가 빠진 대선이다. 나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심은 천심, 천심은 민심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대선 이후도 정치권이 깨달을 수 있을지 이런 걱정과 우려가 교차하는 대선 과정으로 보입니다. 매번 대통령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반대했던, 나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헤아리겠습니다. 한 명도 헤아리는 사람이 없어요. 언론이, TV조선이 지켜보면서 견제의 역할을 반드시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찍은 사람만 헤아려도 뭐 보통은 가더라고요, 통상. 나를 찍지 않은 사람을 헤아리면 정말 좋겠고 최소한은 나를 찍은 사람만이라도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번 대선 과정을 아주 신랄하게 관전 포인트라고 했습니다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들이 지금 쏟아졌습니다. 자, 정진우 의원. 예. 지금 남을 헤아리고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아까도 제가 소개했지만은 이재명 후보는 파랑보다 빨강을 더 배려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뭐 어떤 국민을 더 배려하고 말고가 있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어떤 차별 없이 자기 지지자든 아니든 똑같이 대하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또 경제가 안 좋은 것을 찾아가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대선이 이재명 후보 말고는 사실은 다른 대안이 없는 선거나 마찬가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윤석열 정권 3년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실적을 실제 입증한 사람이 거의 유일하지 않았는가. 결국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선택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아까 이제 뭐 단일화 과정이라든지 그 후보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만약에 후보가 다른 분이었다면 결과 예측이 좀 달라졌을까요? 어떨까요? 뭐 김문수 후보가 나쁘다, 뭐 부족했다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후보를 이제 선출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죠. 뭐 여러 가지 일정이나 저희가 이제 당황스러운 게 많습니다. 이제 계엄 이후에 탄핵에 대한 입장 그리고 경선 이후에도 한 팀이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또 아직까지도 현재 실질적인 한 팀이 되었는지 걱정과 우려를 하는 당내 목소리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저기 관전 포인트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만약에 출구조사가 현실이 된다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될 텐데 꼭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약속한 대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했으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절대 중지시키지 말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정일 교수님,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당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외부적인 압박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옆에 조정훈 의원이 계신 너무 야박합니다만은 정말 힘든 상황이 되겠죠. 뭐 정말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 상황이 되겠는데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 걱정보다는 사실은 민주당 걱정이 더 됩니다. 이미 만약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재명 후보가 다 얘기하셨지만 엄청난 입법부 권력에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입법. 거기다가 이제 거부권도 행사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면 과연 그분들이 약속한 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인가?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만 정말로. 과연 지금 뭐 선거 과정에서도 저는 선거 과정에서는 상당히 말을 조심하는 편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각오하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고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 이런 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화될까 봐. 저는 그게 선거 구호에 그치기를 바라고요. 사법부까지도 정말 이른바 국민들이 걱정한 것처럼 장악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패널 중에 두 분이 국회에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마 가슴에 세 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출구조사가 맞다면 여당의 되실 두 분이 이 말씀들 잘 좀 새겨 들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결정 2025 잠시 뒤 특집 뉴스9으로 이어갑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개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